행복한 크리스마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하는 기념일. 소박한 일상에도 한 줄기 불안이 깃듭니다. 연인이 왈칵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관계 중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혹은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크고 작은 불안에 시달리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여러분들의 안전한 기념일 그리고 안전한 관계를 위해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젠더폭력 이슈를 짚어보려 합니다.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5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정의당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강민진입니다. 청년정의당 대표입니다. 자, 두 분 오늘 아쉽게도 우리 장혜 의원님은 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세 명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지냈는지 한 주간의 어떤 브리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류호정님. 저는 뭐 저번 주랑 비슷하게 홍보본부 업무 하느라 조금 바빴고요. 이번에 그래도 채용이 새로이 됐습니다. 함께 할 식구들이 생겨서 조금 부담을 덜었고 오늘 정의당 PI 서브 컬러를 발표했어요. 너무 예쁘던데요? 그죠. 노란색을 조금 더 밝게 하고 메인 컬러가 원래 노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서브 컬러를 추가했는데 적색, 녹색, 보라색, 정록보 연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각각 지어줬습니다. 너랑 노랑. 연대 의미로 너랑 노랑. 그리고 빨강은 피땀 빨강. 네. 노동을 의미하죠. 네. 그리고 산들초록.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그리고 평등보라. 성평등과 젠더. 이렇게. 정의당의 가치를 담아 서브 컬러를 추가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쁘더라고요. 좋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정의당 페이스북이나 류호정 의원님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그 외에는 계속 거의 실무했죠. 그리고 뭐 토론회도 했나요, 오늘? 오늘 이거 강간죄 같이 개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 했죠. 이것도 정의당 유튜브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이번 월요일에 우리 청년 공약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심상정 후보님이 청년정의당에서 제안드린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약을 잘 받아 안아 주셔서 저희가 이름하여 코로나 세대 청년 손실보상 대책 공약을 발표를 월요일에 했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입은 어떤 기회 손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청년들이 취업을 유예당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계약직 같은 그런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녀도 학교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손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청년기에 진입할 때 겪는 그런 경제 위기가 평생에 걸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IMF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가 평생에 걸쳐서 소득 감소를 겪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코로나 세대 지금 청년들이 그런 버려지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 취업교육 대책 그리고 부채 감면 대책 특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정책의 사각지대를 꼭 집어서 청년정의당이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년의 기회 손실에 관련돼서 멋진 것 같습니다. 청년정의당 멋지십니다. 네. 우리 빨리 집권해서 실현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내년 3월 9일이면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정의당 대표님도 하셨지만 6411 버스 이게 지금 전국에 오늘까지 투어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인천과 서울 투어를 함께 했는데 되게 특히 어제 서울 투어에서 건대 앞에서 투어를 했는데 제가 조금 거짓말 못해서 한 3,000명은 만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인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사람이요? 그중에 건대 앞 사거리에 저희가 1시간을 정당 연설을 했는데 제가 얼추 보기에 한 70% 이상이 청년들이었어요. 건대 입구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연설회를 하니까 느낌이 어땠냐면 와, 막 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많고 저분들이 우리 말을 들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더 강하게 더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이 연설하는 또 느낌이구나 이런 걸 또 느끼고 굉장히 재밌게 했고 심상찮은 6411 버스 오늘까지 마감했지만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선대본이 발족을 해가지고 세대별로 여성들 20대 여성 페미니스트 20대 여성 30대 그 독방 육아하시는 분, 그리고 40대에 계시는 그 장애 아동 어머니, 그리고 60대에 노인 요양사를 활동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세대별로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시무부님한테 직접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이번 선대본 발족식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거 하면서 일주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6412 심상찮은 버스 저도 어제 서울이랑 경기랑 이렇게 갔는데 이 동네 특성마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디 갔냐면 그 아침 출근 시간에 여의도 그 직장인들 있잖아요. 은행 다니고 이러시는 맞아. 분들 있는 데를 한번 갔었고, 그리고 홍대 아마 건대랑 분위기 비슷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많은 홍대에 갔었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랑 어르신들이 많은 그 이제 시장 골목 같은 데도 이제 가봤어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연설 내용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바꿔야죠. 저 오늘 아침에는 저랑 같이 판교에 있었잖아요. 저도 판교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IT 노동자 맞춤 연설을 하죠. 그렇구나. 근데 제일 반응이 없었던 게, 사람은 많았는데 반응이 없었던 게 여의도 출근하는 직장인분들. 정신이 없으셔서 그럴 거예요. 빨리 다 나이게 계셨을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 그 무서운 이어폰을 진짜 많이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있잖아요. 그 버즈 뭐 이런 거. 네. 그게 무서운 이어폰이에요? 무서운이 아니고 무선 이어폰. 진짜. 발음 안 좋다고 진짜. 나는 무서운 이어폰 이러는 줄 알았어. 농담 아니었어요? 아니야, 진지하게. 무서운 이어폰이 뭐야? 죄송합니다. 네, 제 발언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반성하고요. 저는 어제 그 건대에서 기억나는 게 하양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알아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출마 예정하고 계시는 이날이 우리 당원님께서 그 서명운동을 봤는데 1인 가구 안심조례라는 서명운동을 봤는데 많은 청년들이 사인을 하시고 서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슬로건이 참 멋있던 것 같아요. 1인 가구 여성이 안전하면 모든 시민이 안전하다. 그 말이 저는 되게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잘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되게 열심히 살았네요. 그 이번 주에 있었던 정치 이슈도 잠깐 돌아보면 네. 이번 주에 특히 젠더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젠더 이슈라기보다는 젠더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배우자 관련해서 허위 이력서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나서서 김건희 씨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 하고, 민주당은 그게 오히려 여성 모독이다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젠더 이슈인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이제 N번방 방지법 여진도 계속 갔죠. 저희가 14일에 긴급 인스타 라이브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이고 그래서 이런 조치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N번방 방지법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직접 가서 좀 설득을 해보려다가 1등 하셨죠? 네, 비추천 역대 1등 받았습니다. 48,000개. 그래도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읽었다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조회수가 28만 정도 되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28만이면은 되게 많은 거네요. 제 페이스북에 쓰는 거보다 훨씬 많이 보셔서 저는 또 보시면서 오해와 편견을 또 좀 걷어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만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서도 28만 명 중에 10%면 2만 8천 명이 오해와 편견을 만약에 걷어냈다면 성공한 거죠. 어쨌든 이제 DC를 애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도 뭐 너무 자주 가면 또 재미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건 신중해야 되니까 정치인은.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야구계를 갔어요? 하필? 거기가 제일 크다더라고요. 제일 크대요. 아니 많은 분들께 얘기할 목적으로 갔으면 확실하게 해야죠. 네. 저는 유호정 의원님의 이런 모습, 돌진하는 모습, 나를 욕해요. 심지어 그게 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욕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마음껏 욕을 하셨더라고요. 댓글 10,000개 넘게 달렸어요. 그진 욕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성공은 좀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빼주세요. 잠깐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 이슈로 또 이렇게 설도 하는데 또 중요한 정치 이슈가 또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윤석열님. 네, 윤석열 후보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에 찬성을 한 건데요. 공공부문에 한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먼저 노동이사제를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는 거거든요. 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노동자 추천 사회이사, 노동조합 내 선출 방식, 뭐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 이사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부문부터 뭐든 이제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서울 쪽은 또 이미 좀 실시하고 있는 데가 꽤 많거든요. 좀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 정도로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도 반대 안 한 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오락가락 하긴 하잖아요. 그분이 여태까지 되게 신자유주의적인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또 이걸 한다는 게 노동표를 또 의식한 건 아닐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하셨겠죠? 우리가 그건 이름 이렇게 직관적인데. 너무 직관적인 말이잖아요. 노동이사제. 아니면은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하나 내놓은 걸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미 노동이사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부터 해가지고 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없는 정책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없는 정책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타임오프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노동조합 활동할 때 필요한 제도거든요. 뭐냐면 제가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저희 회사의 지회장님은 원래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럼 개발팀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회장이 됐으니까 조합원들의 고충도 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개발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조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노조팀이 된 이 지회장님께 임금을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이 그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시는 분들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하는 월급을 보장하는 일적으로는 타임오프를 해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명까지 이제 타임오프를 허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교섭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전임자 몇 명 할 거냐? 네, 전임자가 뭐 2명 있기도 하고 아니면 1.5명, 그러니까 반상근이 있는 거죠. 반 뭐 이런 타임오프. 식으로. 이거를 이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약들이 뭐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공약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으로의 확산 방안까지도 필요하다. 저는 민간으로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아주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좀 뿌듯한데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시일이 좀 걸리긴 하지만 결국에 이 거대 두 당도 찬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하나의 케이스를 만든 것 같아서 좀 뿌듯한 생각이 들고 이제 정의당이 2017년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해왔고 노동이사제나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야기한 것도 심상정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따라온 건데 역시 정의당이 이 정치판의 진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건선징악에서 우리 심상정 후보님 나가셨잖아요. 그 나갔을 때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 패널 분들이 더디지만 정의당이 뭔가 이야기한 정책은 더디지만 꼭 실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 발짝 전진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정의당은 뭔가 사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변화의 변곡점을 가지는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좀 이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기사가 뭐 났잖아요. 뭐 일부 사유 중에 성적 지향과 같은 사유를 민주당에서 좀 빼고 사회적인 어떤 저항감이 좀 논란이 적도록 하는 그런 개정 방향을 이제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기사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말도 나오는데 저는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 또다시 누군가를 배제하는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의심을 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은 그냥 지금 입법된 그대로 민주당에서 입법하시면 되거든요. 뭐 이런저런 말 필요 없고 지금 14년 동안 논의된 건데 더 이상 뭐 빼고 말고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냥 민주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 딱 다 잡고 가시면 저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성소수자만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은 허용하자법이 되는. 성소자 차별법이죠.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 그거는 저번에 2007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몇 개 5개 사유를 빼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성소수자와 관련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빼고 발의한 누더기 법이라고 해서 그때 시민사회단체가 다 반대했죠. 반대해서 결국 통과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의 결과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늘의 토크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오늘 주제가 뭐였죠? 유호정 의원님? 오늘은 크리스마스에는 콘돔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크리스마스에는 콘돔을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까? 여러분. 그러면 유 의원님, 우리 오늘 이 주제 어쩌다가 이런 주제를 정하셨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주 무슨 주제 할지를 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23일 방송분을 하려고 딱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보통 다른 방송들 뭐 하지? 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장영원이 뭐 보통 가족이나 뭐 사랑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안전한 사랑을 해야 하지 않나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크리스마스 때 그 편의점 알바생이 막 콘돔에 구멍 뚫어가지고 난리 나는 뭐 그런 뉴스도 있고 해가지고 이참에 한번 좀 안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한 사랑인가요? 안전한 섹스인가요? 둘 다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이나 사람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포르파 이번 주제 뭐냐 물어봐가지고 크리스마스에는 콘돔을이라고 했더니 되게 깜짝 놀라셨어요. 왜 놀래요? 그러게요. 충격받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콘돔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콘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신뢰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뭔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한 섹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 그건 소위 말해서 피임인 거죠. 피임의 어떤 상징적인 도구로 콘돔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날 되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좋아하고 열심히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건 안전한 섹스다. 안전한 섹스의 어떤 상징으로서 저희가 콘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콘돔이라는 게 나를 지켜주는 어떤 보호막 같은 거잖아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성병 같은 그런 바이러스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는 어떤 도구고 이 콘돔을 뭐 구멍을 뚫는다든지 뭐 동의 없이 제거를 하거나 이제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몸을 침범하고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성병이나 임신 그런 부분들 위해를 끼치는 이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쯤에서 스텔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번 주제에 대해서 나는 크리스마스에 넷플릭스나 보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재미로 상식으로 그냥 좀 한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일이라도 생겨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잠깐만 스텔싱은 생기면 안 되니까 스텔싱을 설명할까요? 아니, 스텔싱은 충분히 설명할 시간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좀 즐기자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열심히 사랑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 예찬 시간인가요? 저는 사랑이고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군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청년. 이런 사랑이 삶 아닙니까? 두 분 왜 그러세요? 뭐 사랑, 사람, 삶 이거 다 연결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어쨌든 이제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기반돼야 되잖아요. 존중과 소통이 기반되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충분히 존중하면서 즐겁게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 네, 말씀하세요. 이제 스텔싱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좀 그래도 스텔싱이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텔싱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런 콘돔 등의 피임 기구를 제거하는 행위이거든요. 성관계 도중에. 이미 독일, 스위스,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새로운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콘돔 등을 그렇죠. 제거하는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해당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스텔싱 행위를 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유호정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죠? 아닙니다. 아니요. 네. 누가 발의를 하셨나요? 네.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요. 10명이 발의를 하셔서 이제 발의가 되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알았으면 같이 공동 발의했을 텐데. 민주당 의원님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국내 판결 중에서도 이 스텔싱 관련한 판결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나지 않았어요? 네, 아니 올해 2월이었고 서울 동부지법 민사 17 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님의 판결이었다고 하는데 이 이제 여성과 남성이 있고 이 여성이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서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는 이 남성이 피해 여성한테 1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이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제 2천만 원 규모로 소송을 했는데 100만 원만 인정이 된 거니까 사실 굉장히 적게 인정이 된 거고 이게 스텔싱이 현재 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그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로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스텔싱 자체는 이제 형사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거 사실은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사기. 저는 좀 사기죄가 아닌가. 사기도 하고 저는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신체에 대한 침범이잖아요. 성적 침범. 굉장히 무례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오늘 이게 우리가 사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권과 그 사람의 신체를 침범하는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스텔싱도 포괄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 그 또 사기가 속이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속인 거잖아요. 이 속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을 넘어서서 형사상 처벌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아주 찬찬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유호정 의원님은 보셨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같은 곳들이 이것을 이제 스텔싱을 성폭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캐나다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한 경우에 강간으로 보는 비동의 강간죄가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싱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마찬가지죠. 스텔싱을 형사 처벌을 하려면 비동의 강간죄가 필요하죠.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비동의 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나 과실치상으로 검토가 가능할 뿐입니다. 근데 이게 상해나 가실치상도 사실상은 입증하기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아닌데 사실 그 입증 책임이 또 그 가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텔싱 법이 좀 형법상 처벌이 되려면 비동의 강간죄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형법 기본법상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동의 없는 성교를 강간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없으면은 다른 법안들이 따라오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유호적 의원님께서 작년에 더운 여름에 발의한 형법 32장 전면 개정안을 꼭 올해 통과가 되면 스텔싱도 아마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병철 이하 10분의 민주당 의원님들 함께 비동의 강간죄를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네, 소병철 의원님이 사실 비동의 강간죄 입법안을 3번째로 발의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 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을 싣는다기보다는 같이 하는 거죠. 발의 그렇죠. 같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백혜련 의원안과 우리 유호정 의원안, 이제 최근에 이제 소병철 의원안까지 3개의 법안이 빨리 법사위에서 심의가 돼서 지금 많은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텔싱 얘기하다가 비동의 강간죄까지. 그죠?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좀 고민을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스텔싱 이전에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게 데이트 폭력. 전 사실 데이트 폭력 그리고 뭐 교제 살인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살인, 스토킹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전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거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교제살인, 스토킹 이런 게 사실상 물론 친밀한 관계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좀 나름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친밀했던 관계. 서로의 친밀했다라는 거는 서로의 사생활을 공유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왜 더 두려움이 크냐 하면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살인이나 이런 것이 서로의 사적인 정보를 공유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의 약점, 이 사람의 사적인 어떤 동선 이런 것들을 더 아는 거예요. 피해가 더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교제 살인 이런 등등이 결국은 뭐 다 동의하진 않겠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친밀함이라는 어떤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친밀한 관계라는 거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 사적인 생활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단체들이 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가 되게 가정폭력 운동, 반가정폭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 연장선에서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쓰시거든요. 이 데이트 폭력은 사실은 결국은 이제 이 데이트, 연애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관계를 이용해서 상대에 대해서 통제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 통제를 넘어서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를 넘어서서 갈취를 하고 이런 단계들을 다 포괄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이제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예. 그럼 뭐 좀 설명이 됐나요? 네, 그럼 사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좀 이 사례는 우리 강 대표님이 좀 뉴스나 언론에 좀 나온 걸 좀 소개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네, 올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스토킹 또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되게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죠. 이제 최근에 12월 10일 송파구에서 이 신변 보호 중인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됐는데 25세 이석준이라는 분이었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남동생은 지금 중태에 빠져 있어서 지금 아직 병원에 있고. 그러니까 그 분의 그 당사자,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너무 참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살해를 한 거잖아요. 특히 사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적 감정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잔인한 수법도 이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건, 이것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스토킹을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마라, 전화 연락하지 마라 이런 잠정 조치를 받았던 이 가해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긴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받았던 거를 활용해서 6차례나 신고를 했고 또 신변 보호도 등록을 했지만 결국에 이게 작동을 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성이 살해당하게 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 사건도 피의자가 공개가 됐는데 35세 김병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좀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고 황혜진 씨 사건이었죠. 이제 일명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CCTV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 여성 황혜진 씨 피해자를 폭행하고 쓰러졌는데도 제대로 응급조치나 뭐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허위 신고를 처음에 했다가 뭐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사망을 하시게 된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황혜진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을 해달라라고 했지만 살인죄로는 인정이 안 됐죠. 이제 과실치사가 됐고. 가해자가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해서 강력 범죄 피해를 본 여성이 2만 1,006명. 이거는 남성보다 7배가 많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피해 여성들 중 95%가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강간의 경우에 가해자의 70% 이상, 그리고 추행은 60% 이상이 친족, 직장 관계자, 그리고 지인 이런 아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현황 뭐 스텔싱 그리고 데이트 폭력 그리고 이런 현황들 알아봤는데 사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는 콘돔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좀 약간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고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떠세요? 이런 현황을 좀 듣고 나니까 우리 유호정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깝깝하죠.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저기 국민의힘 대표님께서는 이게 젠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셔서 고유정 씨랑 비교했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고유정 씨가 여성이 남성을 살해했으니까 남성 폭력이냐 뭐 이런 식. 예, 근데 그 참 저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네. 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문제의 이제 심각성을 좀 그 문제를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만 있으면 참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지금 이제 보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 살인 사건 경우에는 심각성을 또 다 다룰 수 없다고 생각을 이제 간주를 하셔서 요즘에는 교제 살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죠. 살인의 경우에는. 네. 이게 데이트라는 말이 약간 좀 가볍고 뭔가 낭만적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이 살인 사건의 그 심각성, 무게감을 담아내기가 좀 어려운 단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이 젠더 폭력에서 젠더를 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강력범죄 피해를 본 여성이 7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압도적 다수 가해자는 남성, 압도적 다수 피해자는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구조적인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보지 말자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늘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는 그건 같아요. 왜 이 젠더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이 많나? 남성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왜 여성이 이렇게 피해자로 많이 등장하느냐?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성차별이라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조가 사실 결국 여성이 되게 낮은 위치에서 되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여성 아까 우리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도 말씀하셨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역할도 해야 되고 정확한 워딩이 뭐였죠? 여성은 사회 일과 가정을 돌보는 책임지는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제 규범이거든요.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을 되게 나누어서 보는 남자분들한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사회적인 일과 가정의 일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남성분들에게는 하지 않지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은 여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 바로 그게 규범이거든요. 이런 규범이 바로 저는 성차별이라는 구조를 낳는다고 생각하고 이 성차별적인 이 구조가 어떤 인식을 하게 되냐면 여성의 몸이나 여성의 삶의 통제권을 남성이 가지고 전유해도 된다라는 허용과 용인을 하는 인식이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존중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이 인식해야 될 것은 성차별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이 구조를 계속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계속 제가 이런 현황들 들을 때마다 늘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건 뭐냐면 이 남성들 있잖아요. 이 가해 남성들을 악마화시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 이 남자애들이 좀 이상해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살해는 가장 극단적인 수준인데 사실 그 전 단계의 여러 가지 데이트 폭력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감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좀 물건을 던진다거나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한다거나 그렇죠. 뭐 내가 원하는 옷만 입게 한다거나 일상의 통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여성들은 물론 이제 뭐 여성 가해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성들은 남성 연인이나 뭐 남편 이런 사람들을 나의 소유, 내가 이제 통제해야 되는 나의 것 이렇게 여기는 인식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또 이제 그 부인과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이 남성에게는 어떤 여자를 소유하고 아내가 있는 남자가 되는 것,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애와 결혼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헤어지자는 말이 그렇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독립된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나랑 계속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슬플지언정.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 남성, 그런 생각을 가진 일부 남성들의 경우에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뭐 모든 남성이 그렇다, 모든 여성이 그렇다, 이렇게 모두란 말은 사실 우리가 경향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가 남성들에게 그런 신호를 준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신호를 주지 않도록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 정규 교과 과목으로 성평등 교육이 들어가면 이 개인이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인가. 그러니까 두 개, 성평등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이게 정규 교육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야지만이 성장 과정에서 이런 좀 뭐랄까 평등한 의식을 갖게 되고,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 존중감 있게 관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주장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제대로 성교육을 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근데 청소년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또는 여러 부적절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배우고 관계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런 여성에 대한 왜곡된 어떤 인식이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폭력적인 방식들을 내면화하는데 좀 방어막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콘돔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이런 콘돔을 왜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콘돔 사용에 대한 합의를 상대방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사실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남성과 여성 청소년 모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뭔가 이상한 일인 것처럼 콘돔을 사용하면은 반란까지 내려보죠. 뭐 그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굉장히 성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해요. 모르죠.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교육의 매체가 아까 강민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영상을 통해서 혹은 친구들끼리 자기 경험을 공유하면서 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존중감 있는 어떤 관계에서의 좋은 어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성교육의 핵심을 자기의 의사표현과 그리고 상대와의 의사소통, 이 두 개가 성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성교육을 제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잘하지 못한다. 대부분 아직도 성지식 중심. 성지식. 그러니까 남자, 난소, 뭐 정자 이런 거 생물학적인 그런 건 엄청 많이 성그가 막 이렇게 성기 이렇게 단면 이렇게 그려놓은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성과 관련된 지식, 정보 이런 것들 위주, 특히 그것도 생물학적인 어떤 성지식과 이런 걸 중심으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나 정말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뭐 성교육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는 느낌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보건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우리 학교에 양호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 보건 쌤이라고 그러나 요즘에는? 보건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전담하잖아요. 아니면 가르쳐야 하실 분들도 배운 적이 없어서 감이 잘 안 잡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건 선생님들은 다 이제 생물학적 기반의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한 중학교 정도부터는 그런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잘 교육했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뭐 성교육이 아니더라도 관계 맺기 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맺기와 소통하기. 그렇죠. 이것이 성교육의 핵심인데 왜냐하면 나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지 않아. 라는 표현을 잘 하는 것이 비폭력 대화거든요. 맞아요.
비폭력 대화의 핵심은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비폭력 대화가 되는 건데 이런 교육을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노동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네. 누군가가 죽어야지. 죽어도 안 바뀌어요. 심지어 이런 부분들은.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여성 바뀌죠? 이제 노동의제가 제일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자들의 문제. 근데 너무 많이 죽잖아. 일터에서 죽고 이렇게 지금 교제 살인이 드러나고 이거는 사실은 이 죽음이 주는 신호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렇죠. 그걸 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의당이 집권을 하면 교육 개혁해야죠. 교육 개혁이 너무 필요하다. 지금 몇 개 더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전인적인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교육이 저는 정말 필수 교육이어야 된다. 비동의 강간에 대한 교육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소통하고 의사표현 잘하면요. 동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동의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게 되게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좀 더 흥분했네요. 제가 진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와 그리고 지식 그리고 소통력, 표현력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정말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여러 얘기했잖아요. 뭐 대안도 우리 좀 얘기도 하고 뭐 설명도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성차별적인 구조, 뭐 교육의 문제 이런 얘기를 다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법적인 대안도 그렇고 사회문화적인 대안도 그렇고 어떤 대안을 조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제화가 완벽하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스토킹 처벌법이 있기는 하지만 뭐 비동의 강간죄를 비롯해서 스텔싱도 지금 법적으로 공백 상태고 이런 처벌 공백들을 메꾸는 게 일단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 전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1번은 아까 우리 계속 말했던 좀 정리를 하면 비동의 강간죄를 일단 도입했으면 좋겠다. 2번째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이 폭력에 대한 어쨌든 처벌에 대해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번째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돼서 입법적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4번째는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관련된 여러 공백들이 있잖아요. 요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4가지가 우리 대선에서 젠더 폭력을 좀 방지하는 입법적 대안으로 좀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걸 하면 사실 거의 성폭력 근절 수준의 법 재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4개가 동시적으로 정비가 좀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스텔싱 같은 이런 이제 하위법들이 바로바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4가지 젠더 폭력의 입법 과제는 좀 4가지로 우리 정의당이 좀 추진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동의 강간죄는 벌써 했잖아요. 비동의 강간죄도 했고 두 번째 제가 말한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폭력 이게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과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종사자들하고 그 시설 생활인들하고도 되게 친밀함을 형성하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까지 다 포섭해서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어떤 이 폭력. 폭력과 범죄. 폭력에 대한 처벌을 좀 재정비해야 된다. 많이 흩어져 있는 법들이 있는데 없는 것 만들고 있는 것 좀 개정하고 이 2번째 부분도 좀 우리 당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사실 또 성폭력 같은 경우에 여기저기 참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많이 흩어져 있죠. 그때 사건 생기면 뭐 특별법으로 만들고 어디 구겨놓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약간 우리가 이런 법들을 만들 때 법 체계나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좀 보고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긴급하게 만드는 경향성은 좀 있죠. 결국에는 비동의 강간죄를 개정을 해야 나머지 정리도 쭉 따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유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기본법이 바뀌지 않으면은 거기에 끼워 맞추느라 계속 이상하게 막 조항을 추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계속하는 이유가 우리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입법자들이 한번 이런 젠더와 관련된 법들 있잖아요. 이 법들을 좀 한번 쭉 훑어서 좀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뭔지도 좀 발견하고 해서 얼마나 가부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도 좀 보고 얼마나 이게 모순되어 있는지도 보고 이런 걸 한번 내년에 한번 연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아름답게 법을 좀 스무스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예. 좋습니다. 아름다운 법. 기존 나온 법안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또 개정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누가. 간단하게 한번 어떤 걸 보완해야 돼요? 스토킹 처벌법은? 네,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친고죄가 폐지가 안 됐거든요. 네,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어서 이 원래 성폭력 친고죄 폐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스토킹 처벌법은 이게 피해자가 나중에 신고 취하하겠다,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취하가 되는 그런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너 취하해라고 하면서 협박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와 사적 관계가 있었고 그의 어떤 사적인 삶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이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잠정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처분이 내려질 뿐이어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중대범죄로 발전하는 스토킹을 막기에는 범죄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우리가 늘 법 적용이 법원에서 되는 걸 보면은 한선이 없으면 그냥 아주 촌만망이 처벌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는 최대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원도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거예요. 10만 원 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처벌 수위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이런 긴급 응급 조치 내지는 반병 조치 이런 것인데 이제 스토킹이라는 특성이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결국에 살해로 이르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끊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좀 피해자 보호 영역이 많이 빠져 있다. 이거는 애초 이제 우리가 제정될 때부터 조금 많이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름이 처벌법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보호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도 보면 성폭력 처벌법이 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있고 가정폭력도 처벌법이 있고 피해 방지 예방법이 있고 뭐 그리고 또 성매매도 마찬가지고 젠더 폭력에 관련된 개별법들을 보면 다 두 종이에요. 처벌 보호, 처벌 보호, 처벌 보호. 근데 스토킹은 처벌법만 있고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호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처벌법 안에 긴급 조치라든지 아니면 반의사 불벌죄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벌법 안에 좀 이걸 빨리 개정을 하자. 요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런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것이 많이 누락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강민진 대표님도 설명을 좀 하신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친고죄 관련해서는 좀 토론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성폭력도 사실은 처음에 친고죄였는데 2013년에 돼서야 그러니까 95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20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스토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사회적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친고죄가 아니어야 되고 비친고죄로 전환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좀 토론을 공론회장에서 열심히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우리 대안적으로 지금 말한 뭐 약간 그리고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긴급 그 라이브에서 대안도 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비동의 강간죄라든지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그리고 스토킹 그리고 N번방 방지법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법적인 어떤 완결성을 갖추는 그런 입법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폴 우파 2화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 강간죄 도입부터라는 그 정의당 이 요정 의원님과 여성 선대본이 한 오늘 한 오전 토론회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7일 토론회인 거죠. 그렇죠. 오늘이 17일이죠. 17일에 있는 토론회 우리 유튜브로 나가 있으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사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인데 이 스텔싱, 스토킹,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굉장히 무거운 이제 폭력의 문제들을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약간 우리 앉아 있는데 약간 공기가 좀 숙연한데요. 아, 그러게요.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숙연한 방송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뭔가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 하나씩 꺼내볼까요? 그냥 왜 크리스마스의 안 좋은 기억, 좋은 기억 하나씩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공기를 좀 이렇게 순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좋은 기억은 그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기억. 뭔데요? 빨간 날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아니, 옛날에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아, 어린 시절에 이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노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 모르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학교를 갔더니 논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저는 우리 집은 전혀 이쪽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세상에. 또 이 우울한 얘기로 돌아가면 저의 가정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대가 조금 다른 어떤 이 감각이 있네요. 저는 아시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세대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가정사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노는 날인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근데 크리스마스가 빨간 날이고 노는 학교 안 가는 날이라는 게 저는 일단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나빴던 기억은 크리스마스 때 이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헐. 아니 누가 25세 때. 아니 나 아직도 기억해. 25세 때. 아니 차는 것도 크리스마스 땐 차면 안 되지. 왜 그런데? 예의잖아요. 기본 예의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비켜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었는데 굳이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뭐해? 그 말도 맞네요. 뭐해 만나서 뭐 할래? 그 전에 헤어졌어야지. 사랑이 식었으면. 걔가 좀 게을렀는 것 같아요. 좀 게을렀네. 조금 더 빨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야 약속이라도 잡을 거 아니야. 다른 그러니까요. 친구들이랑 놀게. 그게 1995년 12월 25일이거든요. 네. 뭐라고요? 1995년. 네, 1995년.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네, 당신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1995년 12월 25일 날 제가. 아니다. 태어나고 나서 이제 2살이 되기 전이네요. 그러면. 네, 알겠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별을 했습니다. 첫사랑과. 첫사랑이었으시면서요. 네. 전 뭐였지? 전 어릴 때는 집 바로 근처에 완전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동생들이랑 같이 거기서 이제 밤을 보내곤 했죠. 교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육아에서 해방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3남매를 다 교회에서 맡아주니까. 나 그거 기억난다. 교회 갔을 때 처음에 갔는데 그때 초코파이 받은 적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 거 준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많이 갔지. 저도 그랬어요.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일요일에 쉴 수 있잖아. 기독교인이 아니신 거예요? 네, 기독교인도 아닌데 교회 가는 걸 좋아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복지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돌봄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지역사회에서 네. 교회가 그렇게 많이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딱 잡은 거죠. 네, 잠깐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거 끊으셔도 돼요. 네.
그 외에는 저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는 또 저기 게임 업계에서 이벤트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안 좋네요. 버프 이벤트 다 하러 가야죠. 그럼 크리스마스 때 맨날 일했겠네요? 게임 회사 다닐 때? 업계일 때는 또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저도 그 게이머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저도 함께 즐기죠.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재밌잖아요. 그 나빴던 거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랬죠. 나쁜 기억은 없나 봐. 특별히 없어요. 네. 좋네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나쁜 기억 저처럼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거든요. 한 9살, 10살까지? 자고 일어나면 이제 머리맡에 포장지로 포장된 선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산타가 없는 거는 한 7살 때쯤에 알았는데, 계속 믿었어요? 네, 계속 믿는 척 했어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이게 저는 약간 부럽기도 하고 저게 정말 현실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아, 좋은 추억이 있네. 나쁜 기억은 없어요?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애인이랑 크리스마스 때 이제 놀러 간 거죠. 이렇게 많이 사람이 많은 그런 거리로. 근데 들어가는 가게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 10군데를 돌았던 것 같거든요. 그 추운 날에.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집에 갔어요. 그게 나쁜 기억이에요? 네. 아, 그 나쁜 기억 1번은 전해요. 그냥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그 일상적인 나쁜 기억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이게 무슨 나쁜 기억이야. 저 정도는 돼야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1등 했다. 뒤에서 1등 자랑.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소소하게 크리스마스 맞이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너무 무겁고 조금 힘든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니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죠. 뭐. 예. 아니, 마지막은 재밌었는데 중간에는 좀 아무튼 진지했잖아요. 우리가 좀. 네. 참. 근데 약간 진지하지 않고 또 넘어가기는 우리가 또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우리가 가장 사적인 부분에도 사실 사회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 직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랑도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사랑은 그냥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애인하고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존중에 관하여. 네, 그러니까 저는 애인이랑 이런 것이 막 나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열심히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 감각을 서로 갖춰가는 것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실 텐데. 우리가 목요일날 들어가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네요. 방송을 들으면서 또 인류애가 뚝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인류애를 회복하시고 우리 함께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님도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라고 그렇게 사랑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앞장서서 제정하실 분이죠. 그죠. 그분은 아마 계셨으면 차별금지법 맨 앞줄에 서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탄생을 해주셔서 인류가 정말 사랑으로 넘칩니다. 알겠고요. 근데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나눈 얘기 여러분들 의견도 되게 궁금한데요. 유튜브 저희 정의당 채널 유튜브랑 팟빵에서 저희 다 열려 있거든요. 이 이메일로 저희한테 좀 많이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보고 어떤 주제를 좀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이러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 다음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에 어떤 기획을 할지 고민 많이 해서 여러분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성 3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남성 파트너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모 당의 대표처럼 선거 때가 되니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선동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젠더 폭력의 고리 이제는 끊어냅시다. 일상에서 여성들이 고통과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관계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식처가 되고 고민을 풀어내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